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익선입니다. 정말 이 설마 했는데 정말 하시네요. 12시간 생방송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7시 3분이니까요. 그야말로 10시간 3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방송이 이어졌는데 뭐 통계를 따로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시사를 전문으로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12시간 생방송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별일 없으신가요? 네, 오늘 주말을 맞아서 많이 공사다망 하실 텐데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고성국 TV를 기꺼이 봐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잠깐 들르신 분이나 최근에 좀 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는데요. 오늘 아침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종근 기자의 가짜뉴스를 진행한 이종근 기자가 1번 타자로 진행을 했고요. 말폭탄으로 사랑받고 있는 우리 미녀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가 뒤에 바통을 이어서 또 진행을 했습니다. 김문수 지사 오셨고요. 뒤이어서 젊은 보수 세 분, 최지민, 이선정, 정현호 씨가 또 굉장히 역동적인 시간 꾸며주었습니다. 자유연대의 김상진 사무총장, 이어서 박종희 전 의원님, 또 우리 씩씩하고 총명하기 짝이 없는 김채훈 학생, 부산에서 멀리 와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 댓글 보내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이슈 폭격으로 또 큰 사랑받고 있는 이제 제목이 바뀌었죠, 박사님? 제가 보기에 서정욱 변호사 오셨고 이현주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조성환 교수님까지 오늘은 총 13사람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13번째입니다. 박사님. 출연자가 아니고 진행자세요. 왜 그러십니까, 박사님? 목소리는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저는 오늘 그 쏙쏙 정치학과 노블리스 더블리주 이 두 가지 코너를 하고 또 이어서 재미있는 책 속에 또 여러분의 댓글을 또 많이 읽어드리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좀 전에 저한테 뭘 먹으라고 주셔가지고 일단 뭐 먹기는 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공진단입니다. 공진단. 혹시 생방송을 마치기 전에 쓰러지실까봐 네. 그래요? 굉장히 성능이 좋다는 공진단을 하나. 무슨 공진단까지 먹여가면서 12시간을 밀어붙이시려고 하여튼 조금 다시 기운이 납니다. 예. 네. 반갑다는 문자들을 주고 계셔서 조금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고성국 TV 감사합니다. 익선님 화이팅! 기록 세우셨네요. 익선님 안녕하세요. 막 꽃 그림도 엄지 그림도 보내주셨고 목정숙님이 고성국 TV 구독자로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갑자기 제가 자세를 고치게 됩니다. 타방송은 볼 수가 없어요. 대한자유님. 저보고 야무져 보인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아니, 엄마예요. 실제로 보시면 덜렁입니다. 교육부 장관도 할 수 있는 엄마입니다. 대한민국 엄마. 그리고 황야의 무법자님 세상에 9시부터 계속 보고 계시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정동아님도 어머 10시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계시다고 김미애 님도 와주셨고 이거 생방송 세계 신기록 아닌가요? 하셨는데 아마 뭐 영화나 또 행사 락 페스티벌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유튜브 중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장르를 따로 구분해서 시사로 국한한다면 세계 신기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독사란 아이디신데요. 저도 팬이 될게요 하셨고 네, 그리고 저는 9시간 시청 중입니다. 예. 야, 이렇게들 많이 오시네요. 반갑다는 인사 주셨고요. 이게 고성국 TV가 12시간 생방송을 하면 함께 보신 시청자들도 기록을 같이 세우시는 거예요. 12시간 시청 너 계속 해본 적 있냐.
그거 진짜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시사 프로그램으로만. 그것도 유튜브로. 네. 예. 아, 굉장하신 겁니다, 진짜. 오 박사님 병나시겠어요. 저 10시간째 보고 있는데 저는 집에서 편히 먹으면서 보고 있는데도 힘든데. 아, 저도 먹으면서 해요. 이영수님. 네, 제가 좀 많이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시청자가 바로 늘어나네요 하셨고, 그러신가요? 네. 지금 시드니 오후 8시.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 공진단 드신 분이 또 어디요? 조금 전에. 지금 예. 봤는데. 네. 네. 많이 또 올라갔어요. 아, 그러셨구나. 지금 그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네, 여기 계십니다. 예, 영진 남경 맞습니다. 아, 네. 용인 남경이라고 쓰셨나요? 저도 공진당 먹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 그러니까 다른 곳에 계세요. 다른 곳에 지금. 계시군요. 새벽 6시. 네. 고 박사님 별로 변화가 없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기네스북에 등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침 반영 필름. 이민 온 지 30년 오늘 하와이에서 고성국 온종일 신나게 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보다 훨씬 좋습니다. 와! 오늘 계속하면 안 될까요? 설마. 예. 베트남이 4위를 했군요. 아, 축구. 축구. 3, 4위전에서 베트남이 졌나 보다. 네. 아이고. 어제 우연찮게 베트남 대사를 잠깐 뵐 일이 있었는데 이 축구에 대한 기대가 크던데요. 아, 그래요? 예. 네. 뭐 굉장히 선전했을 거라고 봅니다. 고 박사님 녹용 보내드려야 할 듯. 적토마님 야구 보면서 소리로 듣고 글도 씁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쏙쏙 정치학을 정말 오랫동안 쉬었는데요. 라이브로 그런데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기 괜찮으세요? 안 추우세요? 저는 약간 더운데요. 그래요? 네. 괜찮으세요? 이게 그 온도가 여성 남성의 최적화된 온도가 다르대잖아요. 아, 네. 저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 예. 그 남성한테는 네. 실내 온도가 한 22도 정도가 딱 맞는데 여성은 한 24도 정도가 딱 맞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 맞습니다. 네. 지금 저한테 맞춰져서 네. 추운 거 아니신가? 전혀 아닙니다. 아, 그거 왜요? 아, 괜찮아요. 네. 예. 저는 네. 약간 더워요. 예. 지금 또 방청을 위해서 또 네네.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와.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제 제자들입니다. 그래요? 이익선 앵커 제자들이요? 강의도 해요? 사실은 이제 네. 강단에서는 게 아니라 이제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방송을 꿈꾸는 네. 대학생들 몇 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오늘 유튜브라는 게 어떻게 방송이 되는지 보여도 주고 네. 경험도 될 것 같아서 불렀습니다. 아, 네. 그래요? 여기 저 편하게 둘러 앉아가지고요. 거기 과자나 떡 같은 거 드시면서 조금 시끄럽게 해도 돼요. 예, 괜찮아요. 예. 네. 오늘 방송국 개방하셨군요. 박사님 더우신가 봐 얼굴 빨개지셨네요. 괜찮아요. 약간 덥습니다. 이제 기사를 찾았습니다. 네. 이제 실제 그 40대 남성의 대사량에 맞춰서 어떤 공식 행사장의 실내 온도를 정한다는 기사였는데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통 와이셔츠에 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기 때문에 여성보다 좀 더 덥죠. 실제적으로 덥고 또 열이 나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여성한테 너무 춥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성들은 늘 춥고 내 손은 늘 얼음장이고 사무실 온도가 낮아서 외향성도 떨어지고 해서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네. 근데 이게 1960년대 측정한 몸무게 70kg의 40세 남성의 안정시 대사량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남자한테 딱 그쵸. 맞춰준 거구나. 땀을 흘리지도 않고 떨지도 않은 온도 20도에서 22.7도를 맞춰놨더니 네. 여성한테는 너무 춥다라는 거죠. 그렇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뭐 이 부계 사회가 되고 네. 남성 중심 사회로 수천 년을 살다 오니까 네네.
모든 그 공적 기준이 그 남성들한테 딱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미국과 영국의 20대 젊은 여성은 24.5도가 맞는데 일본 여성은 25.2도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조금 더 높네요? 여성들이 좀 더 추위를 탄다? 그럼 우리가 일본 여성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면 우리도 한 25도 선까지는 그러면 가지 않을까. 이게 한 3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남성의 최적화된 온도와 여성의 최적화된 그렇죠. 온도가 3도 차이면 꽤 큰 온도 차이인데. 그렇죠. 그래서 네. 여름에는 정말 여성들이 네. 그 하루 종일 건물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꼭 스웨터, 아, 그렇게 담요, 해서. 무릎 담요. 아, 그게 저 폼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춥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네, 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여기 네. 조금 전에 지나갔어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분이신가요? 네. 아, 저기 공진당 효과가 나와서 제가 지금 덥다는 거예요. 아. 지금 갑자기 좀 더워졌거든요. 땀도 좀 나고. 근데- 제가 참을게요. 아, 그런가요? 저 지금 더우니까 저 에어컨 바람을 이쪽으로 향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 아마 EXN 앵커가 추울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제가 참는 게 좋겠어요. 아니, 전 괜찮습니다. 아니 그 저 돌리면 분명히 추워져요. 근데 이정아 님이 목소리가 어떻게 안 쉴까요, 고 박사님은? 지어 짜내고 있어서. 근데 원래 약간 허스키 보이스시잖아요. 예. 원래. 아, 그러면 강하신 거군요. 아침에 일찍 방송할 때는 늘 이렇게 네. 좀 목이 좀 걸리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늘은 하루 종일 하니까 오히려 괜찮네요. 아, 그러신가요? 네. 자, 그래서 네. 실내 적정 온도가 참 다르다라는 얘기 가벼운 이슈로 전해드렸고요. 쏙쏙 정치학을 한번 가볼까요? 네. 박사님, 오랜만에 그러시죠. 너무 네. 기다렸습니다. 네. 해보고 싶어서. 음. 자, 쏙쏙 정치학. 오늘 준비된 내용이 한국 정치의 특징입니다. 진짜 궁금했어요. 네. 다른 나라도 이럴까? 그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이제 정치 컨설팅을 좀 할 때인데 네. 그때 그 세계적인 정치 컨설턴트가 네. 그 딕 모리스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클린턴을 저 아칸소 주지사 하던 무명의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만든 선거 캠프의 책임자였어요. 네네. 이 사람이 그때 이후에 컨설팅 회사를 따로 세워가지고 그 활동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네. 이 사람 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 한국의 정치를 대통령 선거를 컨설팅하고 싶다. 연결해 줄 수 없겠냐. 아하.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보낸 사람, 그쪽에서 온 사람하고 만나서 좀 이제 의논을 해봤는데요. 아, 그 사람들 그때 저도 많이 배웠어요. 자기들이 여론조사를 3,000문항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3,000문항. 네네. 그러니까 보통 여론조사는 뭐 나이, 성별 이렇게 물은 다음에 진짜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거를 한 15문항 이상을 못 해요. 그러면 이미 3, 40분이 지나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 이제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3,000문항을 그 물어보려면 몇 분을 해야 되겠어요. 한 번에 15개씩 묻는다 치고 그러면은 200번은 아니, 한 사람에게 3,000문항을 모두 답을 받아낸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 같은 사람한테는 아니지만 아, 3,000개 문항에 대한 여론조사를 어쨌든 표본을 설정해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0번 이상의 한 번에 15개 문항을 소화시킨다고 치면 네네. 그러면 200번의 여론조사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계산이 맞죠? 예, 네. 그래요. 그러면 한 번 여론조사할 때마다 한 당시에 1,000만 원 든다고 치고 네. 200번이면 어떻게 됩니까? 2억 20억인가요? 여론조사만으로 20억을 자기들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3,000문항을 왜 합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설명해요. 3,000문항의 이 조사를 하고 나면 서울에 사는 네. 고향은 부산인 네. 아. 대학에 다니는 21살 여성이 좋아하는 영화하고 치면은 딱 나온다는 거예요. 와. 3,000개의 문항을 가지고 쭉 크로스로 그걸 쭉 해나가면 네. 예? 예.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아침에 뭐 숙명여대 가갖고서 젊은 대학생들하고 한 30분 티타임을 하고 그 잠시 후에
그 효창공원에 가서 노인들하고 티타임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친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20에서 22세 사이에 여대생들이 좋아하는 넥타이, 컬러, 좋아하는 스타일, 좋아하는 유머 야. 치면 딱 나온다는 거예요. 3,000문항 정도를 사전에 조사를 해놓고 이걸 갖고 하면 그 다음에 서울에 사는 60대의 이 남성들이 네. 좋아하는 유머와 좋아하는 음식 춤 딱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딱 코디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아주 촘촘한 그물망이군요. 그렇죠. 그 예. 질문 자체가.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20억 투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정말 과학적이죠. 네.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건 이해가 됐고 근데 왜 한국이냐? 왜 한국이냐? 왜 한국? 왜 나냐? 네. 그랬어요. 네. 아 진짜 그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왜 한국이냐? 한국이 그 샘플 테스트하기에 너무 좋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규모가 한 4천만, 5천만 정도 되니까 적당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정치가 자기들이 보기에 너무 역동적이고 다이내믹스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시뮬레이션 하기가 참 좋다는 거예요. 이거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한국 정치의 특성을 자기들이 그렇게 설명한 거죠. 네. 그래서 왜 나냐? 그러니까 사심 없이 이런 문제를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자기들이 접촉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그래서 내가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네네. 이쪽 저쪽 캠프를 연결을 해주려고 그랬어요. 네네. 네. 그런데 그 캠프에서 다 거절했어요. 그러셨군요. 거절한 이유는 간단해요. 들여다 보이기 싫은 거죠. 아니요, 그게 그럼요. 아니에요. 아니 여론조사 그것도 기초 여론조사 한다는데 무슨 20억이야? 그 사기꾼들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아, 돈 들이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갖고서 아직 제가 그쪽에다가 얘기했어요. 아직 한국 정치권이 당신들의 과학적 컨설팅을 받을 만한 이 수준까지 못 온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러고 네. 정리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그 선거. 예. 20억이 비싸다고 거절했던 바로 그 선거에서 네. 실제로 이쪽 저쪽 캠프들이 각각 쓴 정치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더 되나 보다. 1조. 어머, 세상에. 예. 그러면 그걸 쓰고서는 예. 합리적으로 하면 좋았을 1조 어느 쪽은 1조인가 쓰고 떨어졌어. 어느 쪽은 1조인가 혹시 쓰고 붙었고. 몇 년도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그거요. 차떼기 했던 그때예요. 아.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팀은 그 과학적 선거운동의 총 비용으로 100억을 제시했어요. 아하. 그 100억 비싸다고 아끼고 네. 1조를 써서 떨어졌어요. 저는- 그러면 도대체 이 1조는 어디다 썼을까? 조직도 운영. 그렇군요. 네. 침대는 과학이다. 그렇죠? 선거는 과학이다. 근데 그 과학 무시하고 돈 비싸다고 무시하고 자기들은 실제로는 1조 가까이나 퍼부어가지고 선거에서 졌어요. 아이고, 세상에. 한국 정치가 그 정도로 후진적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 그런 한국 정치 그 당시에 어떤 에피소드를 설명드리는 것은 네네. 한국 정치가 그만큼 외국에서 관심을 가진 만큼 특히 가장 정치 컨설팅에 앞서가는 미국에서 그 성공한 컨설턴트가 관심을 가질 만큼 네. 한국 정치는 다이내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정치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워낙 변수가 많고 무슨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니까. 네네. 그 역동성을 계속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기본 프레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쏙쏙 정치학 통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정말 이 주제를 궁금했습니다. 준비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네. 박사님 머리를 조금만 올려서 이마가 시원하게 보이게 하셔서 좋겠다. 저한테 박사님의 넥타이를 풀어드려라. 이런 주문들이 오셨는데 넥타이 풀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변화도 주실 겸. 아니 뭐 변화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라 그러면 제가 뭐 그리고 정말 저 오늘 박수 쳐드리고 싶은 분이 오셨는데 레인보우님이세요. 네. 저는 아까 42년생이시라고 네. 42년생이시면 77세시거든요. 할머니입니다. 유튜브 처음 써봅니다 하셨는데 네. 유튜브를 쓰시는 한 할머니는 안 계십니다. 언니!
우리 큰언니 정말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하세요. 아, 정말 불편하고 너무 모르겠고 해도 도전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을 존경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 본론으로 또 가겠습니다. 예. 박사님 더우시면 방향을 좀 아니 틀을게요. 괜찮아요. 예. 예. 한국 정치 특징으로 첫 번째를 뭘 꼽으시겠습니까? 한국 정치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 네.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와 머릿속으로 비교하시면서 들으세요. 한국 정치의 특징 첫 번째, 정당보다 사람 중심. 바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네. 대부분의 나라는 정당 중심이에요. 특히 유럽 국가는 더해요. 심지어 유럽에서는 선거를 할 때 후보들의 얼굴이 포스트에 들어가질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이 3인당 있잖아요. 네네. 좌파. 네. 3인당은 장미꽃 한 송이만 딱 들어가 와. 있어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이 중요하다. 우파는 사람 얼굴을 넣지만 네네. 안 넣을 경우도 많아요. 어허. 그것도 역시 기민당이라는 우파 정당이 중요하다. 네. 그렇죠? 네. 미국은 이 평소에는 그 정당이 별로 역할을 못해요. 선거 때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원내 정당입니다. 네. 그런데 원내 정당이니까 언뜻 봐서 약한 것처럼 보이죠? 절대 안 그래요. 정당에 소속돼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말 헌법기관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들을 절대 무시 못합니다. 네. 함부로 이리 오라거나 못해요. 이를테면은 정말 한 표 한 표를 얻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야당 의원한테도 따로 딱 한 사람만 초청해서 백악관에서 만찬 베풀어줘요. 네. 그리고 지역구 민원을 대통령이 직접 들어요. 어허. 그래서 그러면 그 민원 제가 해결해 드리면 이 법안 찬성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만큼 그 정당의 위세가 높아요. 네. 그런데 한국은 네. 우리 헌법에서 정당을 정치의 기본 단위로 인정하고 정당 발전을 규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정당 지원금까지 줘요. 사실 이런 나라도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다른 데 다 주는 줄 아니요, 알았어요. 안 줘요. 다른 데는 그냥 개인이나 기업이 후원하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한테 미국 정부가 왜 돈을 줍니까? 그렇구나. 다 기업들이 하고 개인들이 하죠. 어. 그리고 이 정치 자금을 후원하기 위한 각종 그 만찬 자리 있잖아요. 그게 네네. 표가 뭐 몇십만 원짜리 표들을 막 팔잖아요. 네. 그 저기 전당대회 같은 거 하면은 그런 만찬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거든요. 그럼 이를테면은 오바마가 주최하는 만찬회는 뭐 1인당 그 부부 동반 식사권이 100만 원이다. 네. 그게 다 후원금 모으는 방법이에요. 근데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그런 만찬장에 그 표 웃돈 주고라도 어떻게든 사서 들어가려고 그러죠. 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정당에 국가가 직접 돈을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정당을 중시해요. 그렇군요. 정당 발전을 중시해요. 네. 겉으로는. 네. 근데 실제로 가만히 움직이는 거 보면 네. 그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 중심이지 정당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국 정치에? 하긴 사람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어느 날 갑자기 김대중이 이 정당 싫으니까 다른 정당 만들어야지. 그러면 소속 국회의원들이 쫙 따라가서 다른 정당을 만들잖아요. 네. 어느 날 김영삼이 저 민정당이랑 합치자. 그러면 또 국회의원들이 쫙 같이 따라가서 민자당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노무현이 대통령 된 다음에 그 나를 후보 때 되게 흔들었으니까 그 정당 말고 다른 정당 만들자. 열린우리당 만들잖아요. 그렇군요. 당 이름도 정말 함부로 막 바꿔요. 정말 네? 다양하죠, 이름이. 당 이름은 그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이거 100년 이상 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영국의 보수당, 노동당 이거 100년 이상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바꾸는 당이 어디 있어요. 더구나 당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당의 얼굴이고 그 당의 모든 것을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정당인지 이름만 갖고 이해할 수 있어요? 또는 자유한국당이면 앞에 자유자가 들어갔으니까 보수정당일 거야 라고 생각하죠. 네. 정의당이 이름만 갖고 진보정당인지 보수정당인지 좌파인지 우파인지 구별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 이름에 당의 색깔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하, 네. 공화당, 민주당 그러면 그 이름만으로 알잖아요.
노동당, 자유당 그리고 저 보수당 영국의 경우에는 그러면 노동당이면 노동자 중심의 당이니까 진보 좌파고 보수당은 보수 정당이니까 우파고 이름만으로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딱 되죠. 자, 유럽의 대부분의 정당이 사민당과 기민당이 이게 경쟁하는 구도거든요. 사회민주당, 네. 사회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좌파야.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이거든요. 아, 이거는 기독교 기반이니까 우파구나. 이름만으로 다 설명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정의당 설명해야지. 참 설명해야 돼. 네? 네. 민주평화당 이게 좌파야 우파야 도대체. 바른미래당은 도대체 좌파야 우파야. 그러네요. 모르겠네요, 진짜. 네. 바른정당 그러면 이게 좌파야 우파야. 더불어민주당 이게 좌파야 우파야 도대체. 아,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네. 예? 정말 정당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대통령 후보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당 버릴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 정치가 한편에서 보면 역동적이고 한편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한국 그런 정당이 건강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그 사람들은 정당의 이념을 갖고 선택할 텐데 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김대중 당이야. 여기는 김영삼 당이야. 네? 네. 이렇게밖에 설명 안 되잖아요. 네. 여기는 문재인 당이야. 저기는 박지원 당이야. 여기는 안철수 당이야. 그렇죠? 그러네요. 지금 한국당은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여기는 주인 없는 그냥 당이야.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세금으로 지원할 정도로 정당 정치 발전을 중시하지만 현실은 그 정반대로 네. 정당은 정말 존재감이 없다. 이 대권 주자들과 대통령 된 사람들에 의해서 네. 좌지우지되는 이런 그 수준의 네. 사람 중심 정치다. 저게 한국 정치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선진국에서 정치면에서도 뒤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고 있는 중간이다. 아니요, 후퇴하고 있어요. 오히려요? 예. 어떤 걸 보고 후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치 지도자 사람 중심이라 하더라도 네. 정치 지도자가 리더십이 좀 강하면 그 사람이 그래도 한 10년, 20년 한 당을 이끌잖아요. 네. 여기는 지금 이 한국 정치 2017년, 2018년에 대한민국 정치는 그럴 정도의 리더도 없어요, 당에. 전부 바지 사장들이 뭐 이렇게 당대표 하는 수준이라서 정당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다. 그래서 적토마님이 개인 정당 같아요. 이렇게 개인 정당이죠. 그러시네요. 1인 정당. 네. 그러시군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 자꾸 얘기해서 사람 중심이 좋은 줄 아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절대적이고 사람이 완전 무결할 수 있으면 사람 중심으로 가도 나쁘지 않은데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 불완전한 존재 중심으로 뭘 정당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자, 한국 정치 특징 첫 번째. 정당보다 사람 중심 정치다. 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네. 정치 입문하는 사람이 네. 그 당에 어디 갔어. 예를 들면 네. 민주당에 갔다 칩시다. 예. 너 왜 민주당 갔냐? 그러면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민주당은 이런 이념과 정강 정책을 갖고 있고 역사가 이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지. 제 문재인과 가까워서요. 제 이해찬하고 인연이 있어서요. 그렇잖아요. 당신이 왜 한국당이야? 한국당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보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당이다. 이렇게 설명 안 해요. 제가 홍준표랑 옛날에 좀 인연이 있었어요. 참 그러네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네. 나 김무성이랑 좀 친해서. 그러니까 김무성이 바른정당에 있을 땐 바른정당 갔겠지. 김무성이 지금 한국당에 있으니까 한국당 오는 거지. 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쫄쫄 따라다니는. 그러네요. 이게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김종길 박사님은 건강하시대요. 네. 김동길 박사님. 예. 자,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보다 감성 중심이에요. 정책보다 감성 감성 중심. 중심이다. 네. 이거는 논리보다 감정이 앞선다라고 봐도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선진국의 선거의 핵심 이슈는 거의 대부분 세금이에요.
법인세를 2% 올리자, 아니다 2% 내리자 이런 건 논쟁이에요. 또 일테면은 지난번 선거 때 트럼프하고 힐러리가 논쟁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논쟁이 난민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네네. 외국인 이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이건 정책이잖아요. 네. 그 정책을 설명하고 공방을 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할 경우에 감성적인 공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드라이한 거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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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우리 선거를 한번 봅시다. 5월 9일 날, 작년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네. 예, 문재인과 홍준표와 안철수와 유승민과 심상정이 붙었어요. 네.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싸웠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있기야. 왜냐하면 TV 토론은 자꾸 정책 토론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이 때문에 뭐 하여튼 정책적인 이슈를 갖고 싸우게 하죠. 네네.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정책 갖고 토론을 했어요. 네. 그러나 남는 건 없어. 제가 보기에 남는 건 뭐냐면 촛불혁명, 적폐, 네. 적폐연대 이런 거예요. 이게 정책이에요? 당시의 분위기에서 보면 그야말로 감성적인 정치 공방이죠. 네. 그래서 안철수가 문재인 쪽으로부터 적폐연대 하려고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냥 허물어지는 거 아니에요? 전 딱 하나 기억나요. 안철수 후보. 네. 제가 MB 네. 아바타입니까? 그렇지. 그게 무슨 정책이냐고. 정말 그때 예? MB 아바타입니까? 얼마나 분해? 아니 나중에 드러났잖아요. 네. 그게 댓글 때문이었다는 그렇지. 게 얼마나 분했으면. 그게 공도 방도 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그런 식의 감성적 접근밖에 못하는 게 한국 정치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언론도 책임이 있어요. 정당에서 왜 정책 갖고 안 하고 싶겠어요? 아무리 해도 기사로 안 달아줘. 재미없다고. 맞아요. 사람들이 안 읽는다고. 맞아요. 안 어렵다고. 안 다뤄줘. 따분하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진짜 우리 언론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봐요. 네. 이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 말말말이라고 하는 코너가 다 있어요. 네. 뭐 방송마다 그런 재미있는 동영상 짤방 같은 것처럼 신문에도 다 그거 하잖아요. 네. 거기서 딱 한마디 올라가는 거를 어떻게 기발하게 만들어내면 네. 그러면 그날 그 사람은 캠프에서 완전 영웅되고 보너스까지 받아요. 참. 그러니 누가 정책 개발하고 있겠냐고요. 정책은 백날 개발해봤자 그런 식의 한마디 촌철살인 같은 이 한마디가 없거든요. 응? 그런 식으로 아주 맛깔나게 표현하는 감성적인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 제가 자유한국당의 네. 이명수 의원을 그 예전에 천안에? 그쵸 이제 국회 방송할 때도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뵈면은 법안 발의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분이.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가장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 1, 2등 맨날 그런 네. 분인데 예. 존재감이 없어요. 예. 안 다뤄주니까. 안 다뤄주니까. 언론에서. 안 다뤄주니까. 정말 일 열심히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은 그 행정관료 출신이라 네. 이런 식의 그 대중의 귀에 쏙쏙 들어가는 맛깔나는 말 한마디는 만들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맨날 몸으로 고생하고 실제로는 언론에서 주목도 안 하고 그런 억울한 국회의원들이 많죠. 그래서 탁현민 행정관 같이 네. 뭔가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을 자극하고 끌일 흡인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뭐 이벤트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목말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목말라 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출세를 잘하죠. 그러니까 그런 그런데 사람을 재주가 있는 내 사람. 곁에 두고 싶은 거죠. 네, 정치인에서 그래요.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정치가 점점 천박해지죠. 이게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한국 정치가 지금 이렇다라고 제가 설명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정치가 정책보다 감성으로 가는 순간 정치는 점점 천박해져 가요. 네.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리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자극이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해 주는 건데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건데 네. 이게 한 번 먹히면은 그 다음에 먹히려면 그거보다는 더 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보다 더 세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더 자극적으로 가면 결국은 천박해지고 선정적으로 가죠. 네. 한국 정치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 경제학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저 감성적인 짤방 수준의 정치가 정책 이슈 중심의 정치를 추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고성국 TV가 지금 우파 언론으로 지금 저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아니 않습니까? 국민 언론. 아, 네, 국민 언론으로.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저는 중도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아니, 국민 언론. 국민 언론은 뿌리를 네. 내리고 있습니다. 정정. 네. 그러면 우리 그 고성국 TV에서라도 네. 새로운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해내고 정말 그 국회의원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네. 그분들을 모시고 정책에 대한 얘기, 입법 발의 얘기, 왜 하셨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제가 그 국회 방송에서 한 1년 넘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정책 갖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제가 진행을 했어요. 그때 네네. 국회 방송 자체적으로 시청률을 탑을 제가 달렸어요. 네. 그리고 국회 방송의 특성이죠. 네. 예, 국회 본회의 중계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두 시간 좀 비면 네네. 이제 그 녹화한 방송을 틀어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 제가 했던 이 이슈로 말한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은 그래서 일주일에 평균 5번에서 많게는 뭐 8번까지도 재방송이 됐어요. 아, 네. 근데 그 이슈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책이죠. 그리고 여당 의원, 야당 의원 한 명씩 나와서 토론하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재밌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슈가 다 재미없는 게 아니다. 정책 이슈가 다 재미없는 게 아니다. 이걸 어떻게 요리해서 시청자들한테 그것을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재미있고 박진감 있는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한 2, 3분 들어보다가 따분해서 그냥 돌려버리는 재미없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 네. 정책과 이슈는 그 자체가 죄가 없어요. 정책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를 재미없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렇지 않나요? 공교롭게 제가 국회 방송에서 입법 데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예, 진행했는데요. 그러셨죠. 예. 제 프로그램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없어진 이유가 네. 너무 재미있는 것이 예. 뭐 재미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입법 데이트는 국회의원들이 나오셔서 그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프로거든요. 근데 당시 새누리당 네. 그때 집권 여당이었어요. 그리고 민주당 야당이었죠.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꾸준히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네. 근데 새누리당 의원이 안 나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5번인데 4번을 민주당하고 한 번을 새누리당 하니까 자꾸 지적을 받는 거예요. 예, 균형이 왜 안 맞는다고? 균형이 안 맞냐 너네. 안 나온다. 그래서 프로가 없어졌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는 그 보수 우파가 이 좌파보다 자신감도 덜하고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을 잘 못해. 맞습니다. 예, 훈련이 안 돼. 훈련. 그러니까 논쟁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저 논쟁 못 하거든요. 저도. 예.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 10대와 통하는 말하기와 토론이라는 책가 있었어요. 저는 맞습니다. 국회의원 수준을 10대로 보거든요. 아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예, 쓰신 그럼요. 거예요? 저 이게 그 10대. 책 도움 받았거든요. 아,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네. 예? 인간의 이 지성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때가 17세에서 19세, 20세까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2, 고3, 대학교 1학년 때에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10대로 취급하는 거를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김채훈 학생이 반짝반짝하고 바짝바짝하죠. 네. 예. 그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그 청년들이 성년이 되면 17 성년이 되면 이제 시민으로서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토론도 하고 막 이 공직에 진출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 청년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돌린 것이 아카데미아예요. 그러니까 네. 대학의 출발이죠. 네. 그 아카데미의 첫 번째 강의, 그 아카데미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강의. 네. 이게 레토릭이에요. 수사학. 수사.
네. 결국은 폭력으로 힘으로 위압해서 내 말을 듣게 할 게 아니면 결국은 말로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하는 기술을 배워라. 이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우파가 정치를 하고 국민을 설득해서 표를 많이 얻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우파 정당, 한국당의 국회의원은 정말 말하는 선수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공천할 때 말 제대로 잘 하는지, 말 잘하는 게 단순히 기술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네. 네, 이해는 잘 아시겠지만 정말 그 문제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그것을 딱 그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상대의 이러저러한 논리를 정말 효과적으로 잘 반박도 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소구력이 있냐, 네. 이 능력이잖아요. 네. 이런 거가 공천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여야 되는 거예요. 네. 정치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TV나 미디어가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합동 네. 연설회를 통해서 한 자리에서 연설하는 거 시켜놓고서 비교했어요. 그랬죠. 지금은 미디어가 발전했으니까 이제 상호 토론이 쉽게 가능해졌으니까 네네. 상호 토론 시키면서 보는 예, 거예요. 네. 누가 더 말을 그렇죠. 잘하나. 네. 이 말이라는 게 그냥 번드러하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더 문제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고 상대를 잘 설득하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네. 보수 우파가 그런 훈련을 제대로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을 공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군에서 대장 했으니까 공천해. 이 사람은 큰 기업에서 뭐 사장 했으니까 공천해. 이런 식이에요. 사실 뭐 회사 사장은 말 잘 못해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예, 네. 근데 대장은 싸움 잘하면 또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말하는 것이 갖는 이 영역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보수가 잘 몰라요. 네. 아니 그 토론을 정말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뭐 말하기 학원 이런 학원 말고 네. 실제로 자신이 가진 논리를 끝까지 펼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 능력을 전체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게 가르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 학교 하고 싶죠. 고성국 방송도 하시고 네, 고성국 학교도 방송, 하시고. 고성국 TV 부설, 아. 예, 고성국 말하기 학교.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정말 가르치고 싶어요. 저 1호 학생. 저 1호 학생. 아니, 선생을 하셔야죠. 아닙니다. 저기 지금 아니. 저 학생들까지 앉아 있는데. 아니 조교로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저는 이 민주주의는 이 펜의 힘이듯이 입이 중요해요. 혀가 중요해요. 예, 그걸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정말. 특히 SNS 정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사실 말도 많이 해본 사람이 늘고요. 네, SNS도 그 짧은 공간 안에서 자꾸 해본 사람이 임팩트 있는 글을 남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비교를 하자고 들면 그 좌파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는 네. 원래 사회적으로 소수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우파가 35, 좌파가 25이기 때문에 좌파가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면 맨날 선거해봤자 져요. 그걸 누구나 잘 알아, 누구보다도. 네. 그러니까 좌파는 어떻게든 우파를 한 명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우파도 좌파도 아닌 중도층을 자기네 쪽으로 끌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전선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개인적인 이 만남을 통해서거나 미디어를 통해서거나 어쨌든 사람들을 자꾸 자기들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자기들의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말을 잘해요. 그런데 보수는 별로 그런 데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서 대체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가면 맨날 저 좌파한테 깨지는 거예요. 네? 아니 실제로 아니, 제가 국정교과서 네. 그 파동이 있었을 때 네. 박근혜 정부 때 네, 네. 그때 제가 담담타타라는 연합뉴스 TV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 국정교과서 토론만 제가 한 20번 이상 당시 여당 의원인 한국당 의원, 야당 의원인 민주당 의원 1대1로 불러놓고서 토론 진행을 했어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요 우파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8종의 국정교과서 중에 좌편향이 심한 7종의 교과서가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네네. 7종의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한테 가르쳐지는 상황을 보면 누구나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우파 쪽이 우세했어요. 네. 그런데 토론이 계속 되면서 결국은 좌파가 이겼어요. 네, 그렇죠. 자, 제가 설명할게요. 그때 이 좌파 논객으로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도종환 의원이에요. 그 당시 의원이었어요. 지금 네. 장관이죠. 네. 이 사람은 7종의 좌편향 교과서와 1종의 우편향 교과서를 다 읽었어. 전부를. 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논지에 유리한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갖고 준비를 철저히 해갖고 왔어요. 네. 여기에 목숨 걸었더라고. 네네. 네? 네. 그런데 우파 쪽의 국회의원이 오면 이 사람은 우선 그 8권의 책을 읽은 적이 없어. 하나도요? 없어요.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온 국회의원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왔냐? 네. 예. 그 당시에 전희경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네. 그냥 무슨 교육 관련의 무슨 보수 운동하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좌편향 교과서의 문제점 그래갖고서 이 당시 한국당 그 새누리당에 가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강의하듯이 해준 게 있어요. 그게 요약해서 A4 4장짜리인가 5장짜리로 네. 좌편향 교과서의 현황 뭐 네. 이래가지고 그렇게 그거를 이제 국회의원들도 길면은 안 보니까 한 A4 4장 5장짜리 요약한 거를 갖고 그거 읽고 그것도 제대로 숙지 안 하고 그냥 덜렁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토론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우파 쪽에서 나오는 이 한국당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사실은 내가 보기에 상투적인 몇 가지 주장하는 거죠. 좌편향이 너무 심각해요. 왜 6.25를 남침이라고 안 하고 북침이라고 가르치나요? 이런 몇 가지 얘기해요. 네. 도종환이나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쭉 토론하다가 갑자기 불쑥 물어봐요. 아니, 그런데 의원님, 책 보시긴 했나요? 안 봤잖아요. 거기서 봤다고 하는 순간 거짓말이 바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 봤다면은 이 책의 어디 부분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진짜 거기선 거짓말 못해요. 다는 안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만. 사실은 책은 안 봤습니다만 내용은 압니다. 그래. 어. 그러면 이 도종환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그럼 뭘 갖고 혹시 저 전희경 씨가 요약한 건 4장짜리 그거 갖고 혹시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떡해요. 세상에. 아니, 전희경 씨가 그 한국당에 새누리당에서 한 거를 민주당 사람들이 그걸 입수를 못 하겠어요? 그랬군요. 이런 식으로 토론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이기냐고요, 우파가. 그러니까요. 네? 유일하게 이 도정환이나 이 한정혜나 이런 그 당시 그 더불어민주당에 있었던 이 우파 논객, 국회의원이면서 논객이었죠. 이 사람들하고 그래도 맞짱을 좀 어느 정도 떴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굽니까? 국회의원 중에는 네. 강은희 의원. 네. 네. 그분은 교과서를 그 사람은 과학 교사인가 하여튼 선생을 4년인가 했어요. 그래서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학교에 교사 출신이 거의 없어요, 한국당은.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나마 책을 좀 읽고 나오는 거예요. 다는 못 읽어도. 네네. 그 사람이 지금 대구시 교육감 됐어요. 유일하게 거의 이제 17개 교육감 중에 2군데인가가 보수 교육감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강은희 교육감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진행을 쭉 보면서 저도 이제 진행을 하니까 어쨌든 객관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네. 같은 시간 주고 제가 너무 절망했어요. 네. 너무 절망했어요. 우파가 이런데 어떻게 정권 잡냐. 정권 잃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결국은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유리했던 이 교과서 싸움을 그래서 완전히 져버렸어요. 준비만 잘했어도. 그런 생각. 아니 그냥 있는 대로만 해도 이기는 거를. 예? 그랬군요. 지금 교육 현장에서 잘못된 교육이 주는 폐해가 얼마나 커요. 박사님 이제 거기까지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못 갔습니다.
한국 정치의 특징 3가지 중에 2가지를 했는데 지금 네. 시간이 1시간 가까이 흘린 것 같습니다. 자, 3번째. 음. 일단 처음은 사람 중심 정치다. 정당보다 사람 중심 정치다가 첫 번째 특징. 네. 2번째는 정책보다 감성 중심의 정치다. 네. 자, 3번째입니다. 타협보다 투쟁 중심이다. 타협보다 투쟁 중심이다. 네. 투쟁 중심이다. 아, 네. 타협보다 투쟁 중심이다. 예. 저 중학생은 누구예요? 중학생처럼 보이는데?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요. 이 민주주의는 타협의 정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로와 나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제로선 게임이죠. 예. 그러니까 대개 6대4 정도로 승부가 나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면 100대 0으로 선거가 끝나는 것은 없잖아요. 없죠. 네. 네? 대체로 뭐 52대 48, 53대 47 네. 이런 정도죠. 그러면 52로 이겼으니까 52만큼 하면 돼요. 네. 47로 졌으면 47로 졌으니까 제로가 아니니까 47만큼의 발언권이 존중받아야 돼요. 그렇죠. 대통령 중심제니까 52로 이겨도 100% 권력을 행사하지만 그러나 정치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타협을 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좀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타협하면 사쿠라라고 봐요. 사쿠라라는 게 가짜라는 의미의 가짜. 일본 표현이죠. 예, 예. 네. 정치인들한테 사쿠라 그러면 뒤로 딴짓하는 배신자, 아. 이중 이런 거예요. 원래 사쿠라는 벚꽃 아닐까요? 예, 벚꽃이니까. 아, 근데 그렇게 네, 표현하는 그걸 그런 식으로 한국 정치에서 표현을 해왔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야당이 되면 타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야당이 되면. 예. 네. 또 여당도 여당 안에서 아니 웬만하면 야당 의원도 좀 들어주고 야당도 야당하기 힘들지 않겠냐. 우리가 네. 그래도 맏형으로서 좀 양보도 해주고 야당 체면도 좀 살려주고 합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 주장하는 사람한테 당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지금 적폐청산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주장 계속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냥 촛불혁명의 이름으로 정의의 심판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타협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이렇게 그게 만들어져야 내부에서 이 타협이라고 하는 건 되게 온건파들이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타협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은 이상한 거야 라고 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내부에서 타협을 얘기하는 온건파들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몇 사람이 타협을 하고 싶어도 강경파가 큰 소리 내버리면 그러면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죠. 네. 쑥 들어가게 네. 돼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은산분리 요번에 네. 여건이 처리 못한 것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대다수 의원들도 대통령 요청도 있고 또 은산분리라고 하는 게 좀 완화시켜서 카카오뱅크 같은 것도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자는데 다수의 의원이 생각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한 서너 사람이 무슨 소리야. 그렇게 되면은 재벌한테 은행 넘겨주는 거고 그것은 우리 지지자들한테서는 완전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 왜 그런 걸 우리가 먼저 해? 막 목소리가 커지니까 다른 의원들도 조금은 눈치 보다가 뭐 그래갖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네요. 그렇지. 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연하야나. 그렇게 되면 타협보다는 투쟁 중심으로 가게 되죠. 목소리 큰 사람은 싸우자고 할 때 목소리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협하자 이러면서 목소리 크게 하지는 않잖아요. 예? 좀 웃긴데 그거. 싸우자 하면서 나가지. 네, 그 코미디 아이템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협보다는 투쟁 중심의 한국 정치의 특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좀 갈 길이 먼 것 같네요. 자, 보세요. 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람 중심, 감성 중심, 투쟁 중심의 정치가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쏠림의 정치예요. 어느 한쪽으로 확 쏠려버려. 그리고 플러스 정치가 아니라 마이너스 정치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클래스 정치는 타협하면서 너도 함께 살고 나도 함께 살자. 윈윈, 넌제레슨 게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타협하면 안 되니까 아하. 어느 한쪽을 배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배제하는 게 마이너스 정치예요. 예. 쏠림의 정치 어느 한쪽으로 확 쏠려버리고 상대방을 배제하고 그렇게 되면 갈등의 수준이 높아져야 낮아져요. 훨씬 높아지죠. 그렇죠. 높아지니까 자꾸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막 한쪽에 촛불이 나오고 한쪽에 태극기가 나오고 누가 막 뛰어내려서 죽기도 하고 아하. 이런 식의 격동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치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언론사만 좋아하겠네요. 아, 언론사. 맨날 뉴스가 나오니까. 그렇죠. 네. 네, 언론사가 좋아하죠. 네. 언론사는 대한민국의 정치부 기자들은 정말 편한 직업이에요. 아니 실은 제가 K본부의 보도국에서 한 15년, 16년 정도 일을 했잖아요. K본부가 뭐예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저기 여의도에. 아, 네, 근데 우리 저기 우리 삼천 우리 아까 보니까 우리가 그때 3,500명 시청할 때 K자 들어가는 회사가 407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네, 거기 이제 말하는 거죠? 제가 거기서 네. 기상캐스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여담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왜 뉴스거리가 없는 시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별다른 이슈도 없고 뭐 뉴스가 없으면은 쓱 와서 어디 태풍 하나 안 온대? 이렇게 태풍 오면 뉴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 여기 떨어져 죽는 사람도 없어. 저기 뭐야 케이블카 안 멈춘대?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서 왜 뉴스가 없냐라고도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 걸 근데 많이 들었거든요. 정치부 기자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맨날 나오니까. 정치권이 맨날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정치인이 없는데 옛날에는 김대중, 김영삼, 뭐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다 아침마다 자기네 집 대문 열어놓고 기자들 오면은 아침 다 같이 먹고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은 정치부 기자들은 아침에 가면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던. 네. 그러니까 그냥 가서 밥 잘 얻어 먹고 네. 또 가끔씩 용돈도 줬어요. 네, 네. 그럼 용돈도 받아 챙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뉴스 이렇게 해갖고 저기 자기 회사 갖고 쓰면 그게 하루 일과예요. 그렇군요. 문자를 하도 못 봐서 좀 해드릴게요. 네. 내 평생에 이렇게 길게 시사 프로 보는 건 처음이라고 러브 하와이님이 계속 주셨고 앞으로 고성국 박사님 더 존경하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임성태님. 네. 그 다음에 고 박사님 얼굴이 점점 새까매진다. 김영아님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네. 혹시 방송 하시다 도중에 아니, 쓰러지시거나 그게 공진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센 약을 주셔가지고. 네, 힘내시라고 역시 네. 많은 분들이 주셨고 진자유님이 고 박사님 눈물 나네요. 포용의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네. 참 10시간 시청 사실 그게 기록이네요. 차성 역시 그러네요. 그렇죠. 네. 시청자 입장에서도 지금 대단한 기록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을 개개인을 다 합쳐서 누적 시간을 본다 그러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보약이 너무 센가 봅니다. 이번에 뻘개지셨네요. 자 이렇게 주셨고 박사님 아플까봐 걱정이라는 분들 몇 분 계셨고요. 뭐 괜찮습니다. 내일도 방송하시냐고. 내일은 안 하시죠? 일요일이니까. 내일 일요일이라서. 예. 내일은 좀 쉬셔야겠습니다. 네. 자 한국 정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치에는 정당보다 사람 중심의 정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정책보다는 감성 중심이다. 그리고 타협보다 투쟁 중심이다. 그 결과 쏠림의 정치가 있다. 마이너스의 정치가 있다. 격변의 정치가 있다. 이런 특징들을 살펴드렸습니다.